자, 314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317페이지로 갑니다. 자, 행정개입과 권리구제. 결국은 행정작용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구제가 가장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쟁송이 문제가 될 때는 항상 이러한 계획이 처분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이미 배웠어요. 도시관리계획 처분이나 환지 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쟁송으로서 다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손해배상은 별도의 문제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국가배상법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국가배상법에 정한 요건에 따르면 가능해요. 다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가 뭘 잘못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행정계획으로 인해서 특별한 재산상의 손실을 받았을 때는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손실보상도 아직 안 배웠어요. 손실보상 복잡하긴 한데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면 거기에 요건이 맞으면 또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318페이지 맨 아래 헌법 소원의 문제인데, 헌법 소원 자체는 행정법 시간에 안 배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 제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행정계획이라는 것도 역시 공권력 행사일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어떤 행정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그 제3절 페이지 319페이지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앞에 보면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법상 계약. 일단 계약의 개념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것이에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계약은요, 이렇게 복수의 의사주체가 있다 이거죠. 의사주체가 복수로 있어. A와 B 둘이 있고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 대립되는 어떤 의사표시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서로 일치가 될 때 이거 이제 계약으로서 성립하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 사람이 가령 청약자, 이 사람이 승낙자. 그래서 청약을 하면 그 내용을 상대방이 승낙을 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A와 B가 굉장히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계약을 체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우유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이건 계약입니다. 내가 우유 청약을 하죠. 우유 1,000원에 사겠다. 아니면 반대로 가게 주인이 우유 1,000원에 그럼 좋아 1,000원에 사겠다. 의사표시 계약이죠. 그럼 대등한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행정법은 특징이 행정 주체가 국민에 비해서 더 우월하지요. 그러면 우월한 관계에서도 과연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결론, 우리가 행정법에 있어서는 공법에 있어서는 우월한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 비해서 우월한 관계에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국가나 지자체가 있으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과 대등한 관계,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얼마든지 계약이 성립하죠. 우리는 그걸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까 전까지 배웠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행정행위. 대등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공법 영역에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구나. 이걸 딱 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계약이 왜 필요한지 유용성 나옵니다. 유용성. 국가의 어떤 행정 목적을 행정행위와 같은 우월적인 방법으로만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성질에 따라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계약의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자유성이라고 되어 있죠. 321페이지에 자유성.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은
법률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가. 일단 민법을 생각해 보시면 민법상 저 청약과 승낙은 가능합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잖아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불법적인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가 이걸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법상 계약도 역시 행정법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자유롭다. 네, 계약은. 왜냐하면 계약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갑에 해당하는 시민이 굳이 자기가 싫다고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시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대개의 경우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저도 아마 여기 썼을 거예요. 그죠? 맨 마지막에 보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논의의 실익은 없지만 그러나 시험 문제는 나온단 말이지. 이게 자율성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세요. 322페이지에 공법상 계약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성질에 따른 건 넘어가고 대등계약이 대부분이에요. 종속계약은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행정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체에 따른 분류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두 번째 주체에 따른 분류. 행정주체끼리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례까지 아셔야 돼요. 행정주체끼리. 가령 서울시와 경기도가 한강 관리 비용을 서로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그러면 서울이 7, 경기도가 3, 그래서 7대3으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간의 계약이죠. 두 번째로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많은 경우가 위탁계약 같은 경우인데 공무원들이 원래는 해야 될 일을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맡길 수도 있어요. 이걸 행정사무 위탁이라고 합니다. 환경보전협정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인 땅을 도로로서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사인 상호 간에도 계약을 체결한다. 여러분이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끼리 계약 체결하는 건 민법상 계약 아닙니까 원래? 개인끼리 계약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공법에 근거하고 있으면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 좋은 예가 나오죠.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관계. 요게 이제 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죠. 행정법상 계약이죠. 다만 제가 거기 옆에 별 표시로 사법상 계약설 있음이라고 되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원래 오히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는요, 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개인이 개인 땅을 서로 사고 파는 거와 똑같이 본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보세요. 개인들끼리도 토지 수용 관련법에 따른 이러한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아래 봅니다. 공법상 계약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그 의사가 서로 합치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 적법 요건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나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주체상, 형식상, 절차상, 다음 페이지 보면 내용상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324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324페이지 아래 보면 괄호 1번에서 부합계약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부합계약성. 이 민법상의 계약은요, 이렇게 당사자가 A와 B, 이런 경우가 되게 보통이지. 그러니까 소수인끼리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 공법상의 계약은 특히 이쪽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있으면, 여기 수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시민. 민법상 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와 요 시민, 그 다음에 요 시민. 별도로 전부 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러나, 이게 만약에 수백만 명이면 어떨 거냐. 그러면 일일이 체결할 수 없죠. 따라서 국가 쪽에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해요. 작성을 하는 거지. 이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시민들이 요 작성된 계약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런 형식을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형화된 그런 계약의 내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각종 영조물 규칙이나 공급 규정 등.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 쓰는데 수돗물 공급 계약이라든지 전기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아래 325페이지에서는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안에 만약에 이러한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소송으로 처리를 할까요? 했을 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 행정소송을 안 배웠는데 주관적 소송으로서 크게 두 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기억을 일단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것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판례학습에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에 대한 쟁송 이런 표현 나오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이거는 어떤 계약 공무원으로 임명한 거예요. 계약 공무원이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서 해임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처분이 돼가지고 이른바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즉 취소소송 같은 곳으로 갔는데 이건 당사자 소송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건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까 항고소송은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제4절 뭡니까? 4절 사실행위. 사실행위. 자, 사실행위의 반대말은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의 개념은 바로 법적인 효과를 발생한다.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행정행위나 아니면 뭐 확약이나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것, 사실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들을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법적인 의미는 없어요. 도로를 청소하다든지 교량을 건설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행위가 아닌데 왜 행정법 교과서에서 다루느냐? 중요한 것은 국가의 사실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권리구제를 과연 어떤 절차로 가져가느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의 사실행위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요, 권력적 사실행위를 했다든지 하면, 권력을 가미하는 그런 사실행위를 한다면 이건 일종의 처분과 비슷해가지고 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자, 328페이지로 가보세요. 328페이지에. 보시면 공법상 사실행위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냐, 법적 근거 문제가 나옵니다. 법적 근거. 당연히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해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서울시장이 인천 시민들을 상대로 무슨 사실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느냐? 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의 권리를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행위라고 한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오세요. 권리구제가 항상 또 문제가 되는데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결론, 권력적 사실행위는 가능합니다.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사실행위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요게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표에 맨 아래 칸에 보면 판례라고 되어 있죠. 판례. 구청장의 단수 조치나 미결 수용자의 교도소 이송 조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판례는 인정을 했어요. 이건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해가지고 다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청장이 어느 날 수돗물을 끊어버렸어. 우리 집에 들어오던 수돗물을 끊어버렸어요. 공급 중지. 그럼 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구치소로 이송 조치가 내려진 거야. 예, 집이 서울이어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가족들 면회하는 것도 편했어요. 근데 이제 부산구치소로 가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매주 내려가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퉈도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렇지 않고 밑에 동그라미 2번처럼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 경우는 그저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헌법 소원도 가능해요. 밑에 권력적 어떤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비춰지게 된다면 그거는 헌법 소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330페이지. 사실행위로서 사실행위도 엄연히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실보상도 당연히가 아니라 손실보상과 관련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이런 내용이고요. 됐습니다. 331페이지로 가면 제 5절, 5절, 뭐가? 행정지도가 있는데, 이 행정지도는요, 바로 이러한 사실행위의 하나예요. 사실행위 중에 하나로서 행정지도입니다. 지도를 한다는 뭐? 지도를 한다는 건 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법적인 행위고, 지도는요, 뭐 권유하거나, 조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도라는 말이 일본어 비슷하잖아요. 지도가 원래. 그 유도 경기, 올림픽 경기, 유도에 보면은 제재의 한 방법, 반칙의 하나로서 지도를 받죠. 잘못하면은 지도 받습니다. 그 유도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종목이잖아. 그래서 이 일찍이 행정지도의 이러한 작용 형식은 일본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좀 유순한 성격이라고 그래.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국가가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찍이 그냥 지도의 형식으로도 국민들을 통치가 가능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행정지도의 개념을 대폭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에 가면 성질.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권유하고 조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권력 행위고 그 다음에 사실 행위에 그친다. 그리고 밑에 행정지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권유해서 조언하면 국민이 이게 타당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잘 따르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부드러운 행정.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점도 있어요. 행정지도가 때로는 너무 과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권리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권리구제책을 도모해야 될 텐데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야. 이게 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행정쟁송으로 갈 수도 없죠. 그리고 있다 보는데 행정지도는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지도를 해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이걸 쟁송을 제기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구제 수단이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기능에 의한 분류 나오는데 종류 한번 알아두시고 조성 한번 나왔습니다. 출제됐어요. 이거 조성적 지도, 규제적 지도, 조정적 지도. 아동의 건강상담, 영농지도 이런 것들이 조성. 그 다음에 규제는 행위를 제한하는 게 규제죠. 조정,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국가기관이 중간에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그러면 근거 이것도 역시 불요설이에요. 왜 그렇죠? 권유나 조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요 임의적 협력이 가능해. 이 행정지도의 내용이 마땅치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따라서 굳이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예요. 자, 그러나 뭐 무제한 가능한 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아래 보면 한계가 나오죠. 법령의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행정지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한계, 우리가 배웠던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이런 것들을 따라서입니다. 자, 행정지도와 관련해선 우리 절차법, 행정절차법상의 규정들이 있거든요. 규정들이 쭉 있고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행정절차법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자,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335페이지. 비례원칙과 임의성의 원칙이다. 비례원칙은 뭐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라. 그러니까 행정지도도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지 모든 걸 뭐 지도로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데 그렇죠. 그다음에 임의성 원칙은 요거예요.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강요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도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나왔죠. 불이익조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해가지고 너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리한 조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 행정절차법에 딱 명시해놨어요. 그리고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 나오지. 이 행정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해야 된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취지나 내용 그리고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특히 신분을 밝혀야 된다는 것. 특히 그래서 제목을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행정지도를 누구의 책임으로 하는지 담당자 이름을 밝히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는 말로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그 뜻을 명확히 서면으로 좀 달라 하면 서면을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문서로. 그리고 밑에 의견 제출 규정도 있죠. 상대방은 행정기관에게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단 말이야. 다음 페이지 가면 위에 행정기관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공통적인 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넘어가고 행정 쟁송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행정 쟁송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좀 어렵죠. 왜냐하면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처분성을 갖고 있을 때는 소송으로 다룰 수도 있어요. 그 밑에 판례 보듯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건 성희롱 행위다. 그래가지고 성희롱 결정을 하면 어떤 행위가 성희롱 행위다라고 결정한다는 건 사실행위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희롱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장차 이제 권리상의 큰 어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이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성희롱 했다고 결정된 사람이 공무원이면 이제 막 징계위원회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비록 사실행위지만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 그 다음에 행정지도의 위법성. 행정지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판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판례가. 교육부 장관이 언젠가 국립대학교 총장들한테 학칙을 시정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학칙 시정 요구. 그럼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이건 행정지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다 단서를 달기를 만약에 이러한 학칙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각종 금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으로만 올라간 거예요. 겉으로 봐서 행정지도 같지만 이게 국가의 공권 행사라고 인정되면 헌법소원의 대상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느냐 문제. 발생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국가배상법상 이것도 엄연히 공무원의 직무행위잖아요. 행정지도 직무행위니까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면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됐네요. 그 정도. 뭐 손실보상도 써놓긴 했는데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어야 되는데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임의적인 협력에 따라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행정지도를 따라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해가면서 이거를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 되겠죠. 근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제6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나오죠. 6절 사법 형식. 사법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행정법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하는 일이 꼭 행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과 같은 것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고작용 같은 게 나오잖아요. 340페이지 위에 보면 국고작용 있고 여기엔 국가도요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재정 수입이 필요하니까 영리활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법 같은 게 적용되겠죠. 영리활동이니까 조달행정도 마찬가지고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흔한 예로 여러분이 이제 수도를 공급받는다 또는 전기를 공급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수도나 전기를 쓴 만큼 돈을 내잖아요. 이게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이야. 내가 부자면은 돈을 더 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쓴 만큼만 낸단 말이야. 이게 민법이나 상법의 원리죠. 자, 그래서 특히 사법의 형식으로 행정 목적을 직접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를 행정사법이라고 합니다. 34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행정사법 나오지? 여기에요. 전기, 가스, 에너지, 통신, 교통, 수단 제공한다. 상하 수도 시설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것이 사법의 형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대중버스를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잖아. 나의 교통카드에는 항상 돈이 들어가 있어야 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이걸 특히 행정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사법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민사법원으로 가죠. 요게 342페이지에 권리구제 5번 권리구제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법원의 관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자, 제7절 넘어갑니다. 공법상 합동행위. 아까 우리 공법상 계약과 다른 점. 공법상 계약과 합동행위는 일단 공통점은 있어요. 의사주체가 복수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법상 계약은 서로 의사표시 방향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가 하면 합동행위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합니다.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 방향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어. 이런 경우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야. 동일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 합동행위. 정관을 작성한다. 공기업이 만약에 정관을 작성한다. 정관은 그 회원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잖아요. 정관이란 건 계약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의 정관, 단체의 운영 규칙 이런 게 정관이잖아. 그럼 동일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지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중앙회를 결성한다. 중앙회를 결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지 지회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건 안 됩니다. 자, 343페이지에 8절 자동화작용 나옵니다. 자동화작용.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대량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금 처리한다. 과거에는 행정이 단순하고 우리 경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냥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세무 공무원이 직접
개별적으로 납부 고지서를 다 작성했을 것 같아. 일일이 다 써가지고 보내는데 지금은 그 일을 어떻게 인간이 다 합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예. 그죠? 자동적으로 요 조건만 바꿔서 데이터를 다르게 넣으면 뭐 자동적으로 결정. 뭐 공영 주차장에서 우리가 공영 주차 시설 이용한 다음에 나올 때 보면 영수증 끊어지죠. 그런 고지서가 딱 나온답니다. 뭐 학교를 배정하는 것도 컴퓨터가 하죠. 무엇보다 이제 쉬운 예가 바로 교통 신호등. 신호등을 보면 신호를 해가지고 이제 적색불이 만약에 켜진다. 적색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금지 하명을 내리는 것이에요. 금지 하명. 우리 배웠죠? 부작위 하명. 하지 말아라 이거야. 적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진행하지 말아라 이거지. 진행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파란색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허가를 내준 거와 똑같잖아요. 진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신호등은 비록 컴퓨터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행정청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서울시장이 명령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도 역시 뭡니까? 행정행위가 됩니다. 전부.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뭐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어. 아직 안 배웠지만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하자가 있죠. 이게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신호등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사거리인데 동시에 초록색 불이 양쪽에서 다 들어왔다. 사거리에서 말이죠. 사거리인데 동시에 이쪽도 진행 방향 표시, 이쪽도 진행 표시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거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컴퓨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피해자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동화 작용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비공식 행정작용이 나올 텐데 제9절 345페이지에 네, 9절 비공식 행정작용입니다. 반대말은 뭐야? 공식적 행정작용이죠. 반대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공식적 작용들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법률로서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는 것들이 있어. 이게 공식적 작용인데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일 중에는 법률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비공식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환경법, 경제규제법, 경찰법, 건축법 등. 예컨대 주민들과 어떤 시설을 조성할 때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주민들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저도 공직자였는데 이런 거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공무원으로 있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꼭 막 문서로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관련되는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우리가 시청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받아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허가 내는 쪽으로 하겠다라든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야. 346페이지 맨 아래에 나오죠. 문제점. 법치 행정의 원리를 후퇴시킨다. 법치 행정.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이 비공식적이라는 말 자체가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이 공무원들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편하게 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막 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서로 남지 않고 말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법치 행정의 원리. 그래서 권리구제책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겁니다. 그렇죠. 법률 유보의 문제. 네,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비공식적 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까요? 하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지? 비공식적이니까.
그렇지만은 상대방에게 권리 제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다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다수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편이 끝났어요. 2편. 2편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 다음에 기타 행정의 행위 형식해가지고 행정의 형식은 정원이 없다. 굉장히 많은 형태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3편은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행정 절차. 제 3편은 제목이 지금 행정 절차, 그 다음에 행정 정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일 수 있어요. 근데 행정 정보라는 것은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가 있고, 보호.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정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냥 책에다가 목차를 행정 정보라고 그냥 달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는 이건 실정법상 용어입니다. 우리는 행정 절차법이 1990년대 말 요때 저도 현직에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행정절차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들에게 생소한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을 전부 교육시켰어요. 그 당시에 저도 교육시켰어요. 말하자면 저도 물론 상급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지. 전에 받아서 그 다음에 하급자들에게 이제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아는 것이지, 그 당시에만 해도 공무원들이 아마 이걸 인식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건 굉장히 선진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행정적인 면에서 후진적이잖아요. 우리가 절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행정을 한다는 것은 크게 실체법에 적합해야 된대요. 실체법. 그리고 절차법에 적합해야 돼요. 근데 이 시점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A라는 법이 있어. A라는 법은 25조 보면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정지처분 2개월이다.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이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아예 취소다. 만약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공무원들은 이러한 실제법을 준수해야 돼요. 즉, 요 세모 표시. 요거 동그라미 행위를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이것을 영업정지 2개월을 넘어서 가지고 만약에 영업을 취소하면 이건 실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이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명백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의 행정관념은 바로, 행정청의 생각은 바로 행정은 이런 것만 준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즉 절차상에서도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준수해야 될 절차를 법률에다가 담아놓으면 그게 절차법이 되고, 이 행정은 바로 이러한 절차상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가령 사전에 통지한다. 사전에 통지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의견의 제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말이죠. 아무리 국민이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걸 내리기 전에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 침해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요, 개별법이 청문 절차를 꼭 거치도록 돼 있는데 청문을 만약에 안 거치면 이건 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시민 한 사람이 무슨 뭘 잘못했어. 이 잘못했어. 요런 행위를 했어. 그래서 서울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지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 걸 생략했어.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이걸 다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절차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이 법에 실제법에 맞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은요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이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 한 장 넘기시면 행정 절차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행정 절차란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날의 통설, 그 표에서 두 번째 간 통설, 외부와의 교섭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외부와의 행정 주체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행정 주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도 맨날 회의하고 절차 밟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야. 국민들이 여기 있잖아요, 바깥에. 그러면 이 행정 주체와 국민들 간에 외부 교섭 절차, 교섭 절차.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행정 절차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법을 만든 이유는 바로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게 통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위에 행정 절차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행정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행정 절차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국민의 뜻에 따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러한 행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적인 적정화. 우리가 비례 원칙에서 배웠듯이 행정 목적 달성하는 정도로만 수단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상황을 적절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행정적인 능률화. 절차를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해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권리구제책으로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내리기 전에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를 받게 되면 의견 청취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 내릴 게 아니네. 그러면 굳이 영업정지 처분을 안 해도 되잖아요. 불필요하게 과거에는 무조건 그냥 영업정지 처분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만 사전적으로 그걸 예방한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행정절차법은 사후적 구제 방안이 아닙니다. 권리구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행정 절차는 바로 예방적인 그런 수단입니다. 사후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국가배상이나 아니면 손실보상이나 그리고 행정쟁송 있죠. 이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에 국민의 권리 구제책을 논하는 것이. 근데 바람직한 것은 이거죠. 예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 자, 밑에 351페이지 아래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대개 말이 되는 것이 헌법 12조 1항이 거론됩니다. 헌법 12조는요. 국민의 신체 자유에 관한 기본권 조항이에요. 거기 나왔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냐는 거죠. 이게 바로 형사 제재와 관련된 거예요. 형사 절차. 거기에 적법 절차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적법한 절차. 요걸 이제 우리 판례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헌법 12조는 비단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나 입법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행정 절차도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 12조를 많이 이야기해요.
물론 다원적인 여러 가지 원리에서 찾는 것이 맞겠지. 다음 페이지 가면 법률 나옵니다. 법률. 일반법으로서는 1998년에 시행됐던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법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법 그 네 번째 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일반법 중에 하나인데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일반법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개별법에 보면 절차적 규정이 군데군데 있겠지.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상 13조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는 진술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당사자 공무원에게 방어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법률에 보면 청문을 밟도록 돼 있으면 반드시 청문을 밟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뭐 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미리 경고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절차입니다. 자, 쉬었다가 3교시에 다시 뵙겠습니다.